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2018년도 부동산 관련 키워드를 뽑아보고, 자, 부동산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9.13 부동산 대책.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8번째 정책을 발표했지만 마지막 정책인 9.13 부동산 정책이 가장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뒤에 이어서 대출 규제도 있었고, 대출 규제 중에서도요, DTI, LTV와 DTI도 내렸지만 가장 큰 것이 DSR.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건 debt, 어렵네요. S 서비스, R ratio, debt service ratio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원리금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해야 되니까 소득이 적으면 뭐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돼요.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된다.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총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이니까 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내용도 또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여기 또 이제 뭐 과세 관련해서 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시켰죠. 불이익을 주겠다 하니까.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임대사업자를 좀 장려하는. 그렇죠. 그런데 올해까지 2018년도까지는 임대소득, 주택을 임대해서 2천만 원 이하, 미만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그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과세를 하는데 임대 등록한 사람은 혜택을 줘요. 근데 임대 등록 안 한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임대소득세를 좀 과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내년부터.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좀 많은 주택들을 이제 보유하거나 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야겠네요. 당연히 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청약제도 개편이 또 있었어요. 올해 국토교통부가 이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뒀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이제는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집을 청약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특권이죠, 특권. 이런 혜택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원래 있어야 되죠. 다주택자들이 그냥 너도나도 청약해가지고 말이죠, 당첨되면 말이죠,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좋은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옳은 일이네요. 지금 서울에도 집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50.8%가 되는데 이런 집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제도가 도입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자, 이 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다 전국적으로 조사해요.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아마 2019년도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됩니다.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과세 부담이. 그렇죠. 과세 부담이 커지죠. 재산세라든가 보유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좀 세금이 상당히 많아질 걸 전망입니다. 그럼 어쨌든 있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는 사람은 뭐
직위 없는 사람은 안 내지만 관련 없는 내용. 그런데 이제 미들 클래스 중산층들이 애매한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뭐 하이 클래스들은요, 슈퍼리치들은 뭐 세금 1,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에다가 뭐 어디 뭐 간에 기대리나 갑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산층이 세금 부담이 좀 많아지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이거는요.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잖아요. 네네.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경기도 일부가 있고. 네.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가 있어요. 네, 어떤? 그게 수원시 8달구. 수원시 8달구. 용인시 일부. 네. 그리고 부산의 일부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없어졌죠. 예. 부산도 주택이 막 떨어지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야.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1세대 2주택은 10%를 더 내야 되고 1세대 3주택은 20%를 더 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가 상당히 커지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히 많아져요. 커져요. 그런 불이익이 있어요. 계속 어쨌든 세금이 중과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많다는 거야. 세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지요.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올라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제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예, 또 요거 또 빼먹을 수 없죠.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1년 동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였어. 네네. 그런데 미국이 자꾸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네, 엄청 했죠. 이번에 미국에서 올해만 해도 4차례 인상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부랴부랴 지난 1년 만에 11월 30일 날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차이가 0.5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12월 달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시켰거든. 또 인상시켰. 그래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0.75 차이가 나는데 현재 자본 유출이 그렇게 심하게 주진 않은데 앞으로 자본 유출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는 0.75인데 내년에 또 상반기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1%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 유출이 상당히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없습니다. 2019년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2차례는 인상을 미국에서? 미국에서 인상이 시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차례가 될지 3차례가 될지 원래는 3차례였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2차례를 하겠다. 그 지금 미국에 있는 대통령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겠다. 그런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거 안 됩니다. 행정부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임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크나큰 파장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수요 정책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강화시킴으로써 수요를 억제를 유지하겠다 하는 게 정부 방침이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와 이제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또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죠. 3기 신도시 공급으로서 이제 또 어떤 또 현상이 또 3기 신도시가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2011년, 2012년도에 주택을 많이 신도시에 공급할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 이런 지역에 또 인천 계양구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늘 주택은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좀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공급 수요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저는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GTX 이제 건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광역 급행철도라고 해요.
GTX 건설인데 네. 그게 GTX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면 교통망이 해결이 안 되면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걸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광역급행철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강남까지 뭐 20분.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제 문구들이 이제 현수막들을 좀 많이 봤어요. 예. GTX가 들어오게 되면은 근데 아무래도 교통비가 좀 여기 GTX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비싸겠죠. 예. 그 예전에 이제 저 신분당선도 이제 가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광역급행철도가 건설이 되게 되면 아마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제 지방부동산 계속 이제 하락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지금 어디가 안 좋습니까? 뭐 울산, 네. 또 경남, 창원, 거제 이런 데는 이제 조선업, 철강업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요. 지금 그런 지역은 지금 3년 연속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하락하는 것도. 그렇지. 너무 상승해도 안 되고 하락해도 안 돼. 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가격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지역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지역의 시장의 안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면 역시 주택 가격을 좀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죠.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좀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은 뭐 조세특례 제한법을 좀 개정시켜서 양도소득세를 좀 중과해서 배제시킨다던가.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그렇게 떨어질 때 좀 가격을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깡통주택, 그렇죠. 깡통전세, 또 이런 또 말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전국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요.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깡통전세와 깡통주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오고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문제입니까? 무주택 세입자들이 피해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누구야? 서민들이 이제 전세금을 제때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전세로 1억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너무 하락했고 또 그 집이 뭐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다면 보증금 1억을 다 보장을 못 받으니까. 만약에 전세가 1억인데 내가 보증금 5천만 원밖에 되돌려보지 못했다. 그럼 5천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깡통이라는 겁니다. 깡통. 참 안타깝죠. 네,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 그리고 내년에 아파트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또 이제 그 집값이 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그렇죠.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38만 호입니다. 38만 호.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죠.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도 있고 어느 특정 지역은 또 상승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면은 내년에 뭐 대전이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건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인구가 유입되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상승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아마 세종이나 또 인근 지역의 대전 지역에도 아마 좀 가격이 상승 지역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공급량이 많은 지역 이건 당연히 떨어지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38만 호의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 그렇죠. 추세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역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도 가격이 하락으로 조정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또 갭투자가 또 성행을 했죠. 올해 갭투자가 유행했죠. 갭투자가요 2016년, 17년, 18년 한 3년 동안 갭투자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을 왔어. 갭투자 하려고. 그런데 이제 갭투자 성행이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집값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거죠. 부동산 시장이. 또 상업용 부동산이 또 공실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지금 신도시 지역에 말이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경기도 하남 같은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미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3.2%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이제 하반기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한 14%, 15%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는 공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실률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상업용 건물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있고 근린시설이 있고 근린상가가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근린시설이나 근린상가 앞으로 공실률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투자하는데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상가 이런 지역들은 이런 뭐 상가들은 건물들은 이제 투자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매월 집세가 나와야 이자도 내고 또 생활도 하고 또 세금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실이 되게 되면 관리비 나오지요, 세금 내지요, 소득이 없지요. 이거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계속 지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도 집값 관련 또 이제 내용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가 내수가 좀 부진되지 않았나요? 많이 부진. 지금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서 1순위가 뭐냐? 내수 부진. 내수 부진,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에서는 매출이 떨어지죠. 매출이 격감되니까 기업에서는 당연히 영업이익도 줄을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도 줄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에는 상반기에도 집값이 뭐 하락하겠지만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가 책자로 나왔는데 그걸 직접 제가 라이팅을 해서 2019년도 그 주택가격 보고서를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그러나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느냐 소폭으로 하락하느냐 그냥 하락이냐 또 보합이냐 또 상승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보합이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경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내년도에는 주택 경기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2020년도에는 주택 시장에 빙하기가 올 것 같다. 빙하기. 찬바람이 불 것 같다. 이런 걸 빙하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2020년도까지. 제가 왜 2020년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 있죠. 그런 세대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야. 퇴직자들은 늘어나고 소득은 줄고 이제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은요 큰 뭐 자영업 하겠다 사업하겠다 이런 건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직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거든요. 쓰나미처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하시는 분들은 직업의 기준이 없다. 소일거리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어떤 일이든. 아무 일이든. 네. 뭐 창피하다, 뭐 경비를 한다, 청소를 한다 이런 거 가리지 말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었습니다. 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나큰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렇죠. 일도 나이 들고 병 들면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부동산 키워드들을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내년에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에 큰 중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예. 내년에는 좀 서민들이 좀 집도 많이 사고 좀 부동산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서민들한테 당부 싶은 건 내년도 꼭 집 사라고 권하고 싶고요. 예.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2020년 상반기,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경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트렌드. 부동산도 트렌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해서 청약이 당첨돼도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소득이 없으면 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과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9년, 2020년도를 좀 설계해가면서 장기 플랜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플랜을 좀 계획을, 장기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기회는 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학습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 2019년 주택시장이 크나큰 조정기와 아울러 빙하기가 온다. 추워질 겁니다. 찬바람이 온다. 네. 이랬으니까 현명한 선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 참 유익하고 예.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보들 좀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